지금 전국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과천시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오는 게 정당한 행위인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계엄군의 위헌 위법적인 청사 증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하였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행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당국은 국민조건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입니다. 네, 선관위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에 선관위에 수백 명의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계엄군 투입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렇게 밝혔고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수백 명의 병력이 선관위 청사를 진입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태학 위원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 증시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선이 장중에 무너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빠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급락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소식에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2,400선이 한때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0.40% 오른 2,451.60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장중에 하락 전환했고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하락폭이 깊어졌습니다. 코스피는 2,397.73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이 4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0.04% 내린 670.70으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다 한때 3% 이상 급락하며 65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44.39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65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2%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1,2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환율은 밤사이 1,419.5원까지 올랐고 이후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1,429.2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420원대 초반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 내용이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비상계엄을 언론의 보도로 알았다. 이런 내용을 발언했다고 합니다. 계엄 20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통제 선관위 육수공장 경계 임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김병주 최고위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계엄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죠. 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총장과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박안수 총장도 당시에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알게 됐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비슷하게 비상계엄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후 전후의 상황이 상당히 맥락이 없고 정신없이 진행됐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계엄 20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기 명령을 내렸고 국회 통제와 선관위 관련 또 뉴스공장 경계 임무를 받았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계엄 선포 상황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국회 국방의 현안 질의에서도 이어졌었는데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조금 전에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얘기했다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국 코너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됐고 모든 문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며 탄핵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발언 어제와는 사뭇 결이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 오전 9시 반 예정이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명시적이진 않지만 탄핵 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에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모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방사에 수감하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점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어제는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관계자를 인사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입장은 나온 거고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 대표 입장 발표 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대다수 의원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낀 채 의총장으로 향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친윤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가 정당화될 수 없고 한 대표 말이 100% 맞는다 하더라도 탄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역사적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잘 담아냈다며 탄핵안 표결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한 대표 입장 발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리란 전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문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고 정치는 물론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부족해서 입법, 사법 권력까지 완전히 삼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무 배제하고 직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인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앞선 발표를 실시간으로 접한 이 대표는 내란 행위에 동조 또는 지지하는 행위를 매우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탄핵 동참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죠. 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최고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시간을 끌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업무 종사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또 조금 전 오전 11시 반부터 긴급 의원총회도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공유할 행동 지침을 결정해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당 안팎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당기자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직은 한동훈 대표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고 침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도 현재 상황을 매우 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의사일정의 가변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엄군이 투입됐던 중앙선관위, 앞서 선관위원장 입장도 들어봤는데 오늘 오전에 긴급회의가 열렸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 전 오전 9시 반부터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보셨겠지만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계엄 당시 군인들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 당국은 계엄군 점거 목적과 근거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용성 기자, 대통령실 반응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를 포함한 국회 상황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6시간 동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이후 이곳 용산 대통령실 기자앞 오픈라운지에서는 각 언론사 기자들의 중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기자실을 오가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언론 접촉을 되도록 삼가고 여론과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이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기자를 대할 때 발언 하나하나가 혹시라도 민심에 어떻게 비칠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정됐던 일정을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은 업무를 이어가는 가운데 급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설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예정된 담화 일정은 없었지만 여당 대표가 표결 전날 입장을 바꾼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새벽 4시 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뒤에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회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야당의 탄핵안을 국회가 표결하는 일정에 맞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탄핵을 반대하던 여당 대표의 입장이 급변하면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한 데 이어서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군요. 네,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직접 수사를 발표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고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 3부장이 김 차장과 함께합니다. 검찰은 특수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어제 아침 관련 보고를 받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결정을 내렸고요. 직에서 물러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도주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빠르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는데 특수본까지 구성한 만큼 앞으로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사 계획도 궁금한데 수사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네,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계엄군이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자는 점 등을 들어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직후 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을 수립했다면 내란 혐의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오늘 아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런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본 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지금 전담팀을 구성했고 또 여기에다가 공수처까지 수사를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고위직 고발 사건까지 모두 배당을 마쳤습니다. 경찰 역시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검찰은 수사 경험 등을 이유로 직접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양상이라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계엄 과정에 군도 개입돼 있는데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까지 포함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축하는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12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사가 본격화된 건가요?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하며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보수사단은 경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직제로 안보수사 1과, 2과를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 지휘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안보수사 1과, 2과 임원 전원에 해당하는 120여 명을 투입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고발 대상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 경찰 고위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지휘부와 대통령까지 고발 명단에 포함되며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국회에서 수사 의지가 있으니 배당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검찰보다 한 발 늦게 취했던 경찰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직접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은 YTN 취재진이 메신저를 통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묻자 많은 국민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시며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밤 10시 반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 10여 명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 들어와서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며 출입을 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근거가 된 계엄사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차관과 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계엄사령부의 1호 포고령이 발효된 시간은 지난 3일 밤 11시. 이후 40여 분 뒤 계엄군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포고령 1호에 담긴 국회와 지방위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 포고령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선포 당일 밤 언론에도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 본인이 작성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 총장은 당시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몰라 김용현 장관에게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국방위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차관도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은 계엄군의 임무와 활동 범위를 규정한 만큼 누가 작성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포고령 내용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포고령 작성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육군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 비상 소집이 있을 수 있다며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내린 사실을 복수의 군 간부들이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지침이 내려온 건 계엄령 이튿날인 지난 4일이고 일요일인 8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다음 날이라면서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군 당국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출입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계엄을 준비하는 징후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런 사실은 없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차 계엄 선포 가능성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은 경내 이탈하지 않고 비상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심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소 마비 기능을 막아달라며 냈던 가처분을 지난달 받아들이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 논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결정 과정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 변함이 없어 만장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명 중에 6명 찬성이랑 6명 중에 6명 찬성해서 탄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무조건 기각인데 9명이면은 그 중에 뭐 2-3명 반대해도 통과될 수 있는 이 실질적인 차이가 크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을 9명까지 둔 만큼 6인 체제로 탄핵을 결정할 경우 정당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탄핵이라는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도 헌재가 정상체제를 갖춘 뒤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헌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와 사뭇 다른 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영 방첩 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첫 번째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당의 친윤계를 포함한 원로들,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한 대표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일단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조경태 의원이 하루 전만 해도 아직 탄핵 반대 이것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탄핵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하루 동안 무엇을 고민을 했을까? 자신이 항상 얘기한 게 국민의 뜻, 국민 눈높이, 국민 민심이었는데 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3.6%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탄핵 반대를 자기가 천명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내걸었던 어떤 국민정치 이념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이러면 자기 자신이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회 국방위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탄핵의 계엄의 뒷얘기들, 엄청나게 엉성하고 부실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의 탄핵 해제 요구 결의 총회를 저지하려고 했다. 국회에 투입을 시킨 것은 그런 얘기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에 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번에 이것을 탄핵을 반대했다가는 앞으로 자기가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입장을 선회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얘기는 그 중에 하나고, 예, 기다렸던 명분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고, 여론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기타 등등 본인의 정책, 이번에 이 탄핵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빠르면 4, 5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설사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탄핵을 찬성을 해놔야 다음이라도 가능하다라는 정치적인 판단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듣고 숙고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밝힌 건데, 그 새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인을 이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고, 뭐 과천의 수감 장소까지 지정해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계엄 당일날 이미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가 있었다는 얘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근거가 나왔던 건 아닌데, 오늘 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보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하루 만에 그야말로 탄핵에 찬성을 했다는 거는 내일 표결인데, 그건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거의 완전한 조건이 성숙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생각이 좀 오히려 때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계엄 조치 있은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정무적 판단이 작동된다 하더라도 물론 그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위법하고 위헌적인데 어떻게 그 탄핵을 반대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럼 처음에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다르게 말을 돌려서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야죠. 명시적으로 계엄 직후에 여당 대표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이다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이 탄핵은 그러나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판단한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이 행보가 최상병 특검도 제3자 추천 얘기하다가 사라졌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다가 그것도 사라졌고 말이죠.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계엄 조치 직후에 그런 말을 해서 역시 여당 대표에서 할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또 탄핵은 반대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과연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정체성은 뭔가 그랬는데 아무튼 나름대로의 명분과 어떤 이유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집행정지가 탄핵의 찬성표를 우리 당은 던지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야를 촉구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현실적으로 탄핵 찬성이죠. 왜냐하면 이 조속한이라는 표현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직무집행 정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하야, 또 하나는 탄핵인데 윤 대통령은 지금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내란죄 관련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당장 사퇴를 해서 구속되는 위험보다는 일단은 탄핵을 당해서 2달이나 3달 정도도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그런 판단을 내려서 하야할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카드 중에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표결해서 아마 저렇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의 당론을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바꾸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도 자유투표, 무기명 비밀투표, 자유투표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탄핵 해제 요구에 가담했던 18명뿐만 아니라 중도파, 친윤계 일부까지도 탄핵 찬성에 가세를 해서 탄핵 찬성 국민의힘의 표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탈표가 그러면 수십 표 정도 가능하다고 나올까요? 봅니다. 오늘 표결을 할지 내일 표결을 할지 지금 민주당도 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 하는 게 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실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더 가게 되면 저 얘기가 또 반복될 수도 있고. 오늘 하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워낙 유동적이고 급박하기 때문에 전 그래서 지금 당 대표가 저 정도 얘기한 말이죠. 저건 뭐 당론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뭐 찬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우리가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 의결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200표 간 넘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234표 나왔어요 그때.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친윤 친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이제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들인데 이거는 무슨 정무적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한다 이른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오늘이나 내일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탄핵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용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오늘 이제 발언을 보면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그 대화에서 뭔가 좀 희망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물론 그렇죠. 그때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했죠. 이견이 없었다고. 명백한 거짓말이고 대통령은 자기 주장을 고집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체포조 문제에 관해서도 계엄군이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는가라는 식의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 회동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탄핵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을 대해서 선회를 했습니다만은 1차 한동훈 대표의 중대한 미스였다. 실책이었다. 판단 착오였다. 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정도의 정치 지도자라면 그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당이 어떻게 가든 자신이 어느 편, 중심, 대의, 민주주의 이 편에 서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야 됐는데 정치 경험 미숙으로 미스했다. 그래서 이 모든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극적인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 예. 어쨌든 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입장을 밝힌 이후에 당내가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를 담아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직전에 결정하십니까? 많은 고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표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네. 야당과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이걸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장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참여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신뢰가 많이 좀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토요일 7시 탄핵 표결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탄핵 표결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면 더 좋겠다. 시간을 더 단축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에서 지금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일 테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에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제 당론으로 정하진 않고 자유투표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론을 이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냐. 시간도 너무 짧고 예.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자유투표라는 건 말이죠.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론 자체가 탄핵 반대였는데 그걸 일단 없애고 당론을 완전히 반대로 돌리는 건 아닌데 알아서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하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당론은 어쨌든 없던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은 찬성하라는 얘기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죠. 이건 그야말로 이제 의원들이 뭐 친한, 친윤,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구군이라든지 헌법, 수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친윤이라는 의원들이 사실 몇 분들이 이 오피니언 리더들인 것이지 예.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되게 중간지대에 있는 겁니다, 의원들은. 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양쪽의 분위기를 보는 거였는데 이게 뭡니까? 대세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그래서 탄핵이 찬성되면은 사실 뭐 이른바 보수로서는 대단히 위기에 처하는 거죠. 정무적, 정치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이 상황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런 거 얘기할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야말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것도 나중에 얘기 좀 보도 나오는 거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게 무슨 탄핵을 하면은 보수가 괴멸되고 야당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다 이런 차원으로 할 계제는 이미 지난 것 같다. 예. 그 판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 친한을 막론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이런 그런 때가 지났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상현 의원은 이제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길이 될 텐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 논리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틀린 얘기고요. 국민의힘에서 돌고 있는 가설,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가설이 과연 100% 맞는 것이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늦게라도 방향 전환을 한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천만다행이다. 왜냐? 지금 외신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사퇴 아니면 탄핵만 남았다. 포린 팔러시는 굴욕적으로 실패한 셀프 쿠데타였다. 라는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자명한데 처음에 탄핵에 반대를 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는 가설이 맞죠. 그런데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나섰고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에 가세를 하면 늦게나마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렸구나. 늦게나마 여론과 민주주의와 이런 쪽에 섰구나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비교를 해서 이번에는 빠르면 4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 내년 4월이나 5월.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런데 내년 4월, 5월까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3심 대법원 선고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조기 대선이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 사법부가 재판을 중지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인데 한동훈 대표가 늦게나마 이제 민주주의 쪽에 입장을 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 볼 만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면 그래서 뭐 정권을 헌납한다 이런 가설은 100% 맞지 않는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권 가도에 있어서 좀 일종의 뭐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야권 자체가 이재명 대표 좀 주위로 좀 더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엊그저께 그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저는 2심이 나와도 2심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상황이 아니에요. 2024년도 12월 3일 밤 10시 28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거의 완전히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거예요. 아니 김현 말씀 100% 맞는 게 만약에 조기 대선 날짜가 잡혔다. 절대 사법부가 2심 판결을 못 내릴 겁니다.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633이라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만 대선 날짜가 정해지고 야당의 대선 후보인데 2심 절대로 못 열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뭐 사법부의 판단을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법 리스크란 말 자체는 결국 국민들이 여당 후보가 누구 나올지 모릅니다만 정치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면 사법 리스크는 이제 중지되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의 급변이에요. 급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사법 차원에서는 중지될지 모르겠으나 이 여야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싸움을 해본다면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당은 말이죠.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항상 그 얘기했던 게 너무 양쪽의 눈치를 본다라는 말씀을 가끔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위법하고 위헌적인 이 계엄이었으면 탄핵 찬성한다고 승부수 던졌어야 돼요. 근데 며칠 있다가 지금 던진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은 남아있다. 물론 사법 차원 말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이걸 과연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관련 입장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의힘의 당론이 탄핵 반대인데 이 당론을 변경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려면 여러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찬성이다, 반대다.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반대한다는 당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변경하든 유지하든 수기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질 않는 거네요. 권영세 의원은. 그렇죠. 형식적으로 이제 수기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벌써 탄핵 반대했다가는 이 당이 안 되겠구나라는 벌써 심리적인 변화의 흐름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태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내일을 국민의힘이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찬성에서 반대로 갑자기 당론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고 또 이 개별 헌법기관들의 자유투표라는 이런 대의 명분도 있고 하니까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권영세 의원은 뭐 용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은 친윤계로 어떻게 보면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의 이런 이 발언은 친윤계 분위기 전반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뭐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개인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 몇 명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이 국회의원들도 다음번 총선 때 당신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라는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찬성 반대가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었던 것이지만 보수 유권자들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역사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을 탄핵을 반대했다가는 다음번 총선 때 개별 국회의원들이 선거 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용산 수도권인데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식의 언급이 나오는 거는 벌써 탄핵 찬성 쪽으로 그런 흐름이 친윤계 내에서도 번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들어보시죠. 위헌, 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한동훈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만남을 제안한다거나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야죠. 이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의 대표가 당연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맨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논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시간을 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늦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만나자 이런 회동을 제안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표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난번 이제 개업날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악수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그 전에도 이제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다가 결국 불발됐는데 글쎄 만날 시간이 있을까요? 오늘이나 내일 이제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늦어도 내일은 뭐 하는 거고 지금 만나서 제가 볼 때 만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한동훈 대표가 자기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로서 전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만남 자체도 표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 본인이 이재명 만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탄핵 찬성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여당 대표가 사실상의 정치적인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발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면 후보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이 제기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인데 지금 탄핵 표결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가져놓으면 그 입지가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약해지죠. 그래서 저는 만날 가능성이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 자막으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고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속보로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근거도 좀 확실한 그런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까지 좀 명시가 됐는데 한 언론 보도에 국정원 1차장, 그러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또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런 맥락과 좀 맞닿아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게 사실이라면 상상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었죠. 박 총장이 포고령을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장도 나중에 보고 이게 어떡하냐고 이랬다는 건데 이것도 그래요. 계엄을 선포하는 건 선포하는 건데 그게 전혀 지휘체계가 안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 얘기도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건의를 했다고는 얘기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죠. 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홍장원 1차장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 계엄이 정당했다면 저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나와서 국회 나와서 지금 박한수 총장도 그렇고 저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계엄이 전혀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1차장에 누구를 체포해라 여당 대표를 이 자체가 사실은 거의 내란죄에 버금가는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안 하고 왜 1차장에게 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이 있을 텐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지시를 국정원장이 거부했다 이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외교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이 국제정세나 외교 관계 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상당히 해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계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엄군의 일부도 아니고 평상시에도 국정원 조직이 무슨 뭐죠 대공 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이 됐는데 무슨 뭐 정치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와 아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어떤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포고령도 이 최종 승인을 한 것이고 체포조 문제도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임단을 직접 지휘하는
특전사령관이 계엄 20분 전에야 계엄 사실을 알게 됐고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707 특임단 지금 출동하고 있느냐라고 점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707 특임단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던 김정은 참수부대입니다. 김정은 참수부대.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당시에 동원됐던 특전단 707 단원의 인터뷰 몇 개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대북 작전이라고 해서 동원이 됐는데 헬기를 타고 내려가 보니까 국회더라. 예? 그래서 일부 대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약간 대치하다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본천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몸싸움을 하는데 여러 대원들이 내가 왜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하고 해서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속도도 내지 않고 패닉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김용현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보도가 사실이라면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충암고 후배 2명 데리고 충암고 3인방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와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인 일종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말 하여튼 이 소설 같은 일을 저질렀다. 예. 당시 상황, 계엄 선포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글쎄요. 들이닥쳤습니다. 그것도 국회보다 많은 인원이 더 이른 시각에 투입이 됐어요. 앞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거 부정선거 의혹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계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계엄군이 거기를 갑니까? 그리고 국회보다도 더 먼저 갔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 발표가 거의 동시에 거의 들어갔다는 건데 선관위에. 그리고 인원도 더 많이 들어왔어요. 국회에 진입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를 점거했는데 이게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IT 전문가도 동원했다는 그런 뭐 일설도 있던데 예. 그 자체가 지금 그러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일부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켰다? 이게 도대체 이거 무슨 법리적인 걸 따지기 이전에 헌법, 계엄법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그걸 따르는 그 장관, 누가 따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더욱더 이해가 안 가고 이 상황이 그야말로 2024년도에 이건 2024년도가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그 1979년도 11.6대 말이죠. 그때도 계엄에 말이죠.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게 없었어요. 굳이 국민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당시에는 워낙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국회를 완전히 정치 활동 금지시키는 게 있었다. 포고령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 있었잖아요. 포고령에. 이 모든 게 너무 과도하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관위를 들어가냐고요. 부정선거 그거 확인하겠다고. 그건 납득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정치관 이거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서부터 대통령직을 유지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정치 상황과 국내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얘기한 증언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통령 후보 입당한 윤석열 후보를 처음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만났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내가 선관위를 털려고 했었다. 털고 싶었다. 그러니까 일부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얘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통령이 상당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 데에 크게 작용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18 때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음모론 주장. 또 하나는 지난 4년 전에 총선이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음모론 주장이 보수 우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훼손했어요. 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특히 여당 정치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음모론이고 보수 우파에게 해악적인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고 정반대로 믿고 대통령이 됐다가, 예? 이제 대통령이 돼서 비상계엄을 하면서 계엄군을 동원을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데이터 자료를 챙기려고 했다? 이것은 뭐 비상계엄 문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대통령이 저 정도의 어떤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나. 이건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부정선거 의혹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그렇죠. 계속 주장했던 거고, 일부 극소수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선관위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런 인식들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해왔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아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고 계엄군이 선관위를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일부 극우 유튜버, 아까 황교안 뭐 전 대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평소에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계엄이라는 이 비상수단을 통해서, 왜냐하면 선관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정상인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의 자료를 빼내서 이 부정선거임을 밝히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거기 선관위의 병력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부정선거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도 그렇고 그 전에 대선도 그렇고, 이게 벌써 부정선거 얘기가 오래됐어요. 예. 이걸 대통령이 믿으니까 계엄군이 들어간 건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한동훈 대표 말 따나 직무집행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이 계엄 선포가 얼마나 엉성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국방위 전체 질의에서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께서 주의관 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육군 조장 대감 방언수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계엄군들이 총을 시대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계엄사령관에서 인지를 못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명령을 그걸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한 거고, 당연히 이 국회에 난입은 그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원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예. 포고령 작성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대충 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건데, 배포 과정을 설명 한번 해봐요.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또 뭐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계엄상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거기는 2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시. 그런데 22시 이후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간만 수정해서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시로 수정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는데, 구두 명령을 이제 뭐 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주변에서 들었다. 네, 당시 계엄 사령관이 한 말입니다. 계엄을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갔고, 포고령은 내용은 나는 몰랐고 시간만 고쳤다, 이 얘기거든요. 계엄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언론을 보고 알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계엄사령관 임명 통보를 받고, 김영원 국방장관이 주도한 포고령, 내란죄 혐의가 상당히 짙은 포고령을 받고 시간만 고쳐서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에 병력을 동원한 특정 사령관은 계엄 선포 20분 전에 알고, 그러면 이 계엄은 대통령과 김영원 국방장관, 여인철 방첩부대장 보도에 따르면
3인의 중앙부 상임방이 서로 비밀리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해서 다른 주요 지휘관들은 몰랐고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모든 것이 엉성하고 앞뒤가 많지 않고 특히 저 동원된 707 특임단의 특전사 이 병사들은 대북작전에 동원된다라는 얘기를 알고 국회에 투입이 돼서 일부는 패닉에 빠지고 예? 그 체포조의 진상도 다 드러나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저게 이제 저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증거로 다 수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의 가능성도 있고 12.12, 5.18 사태에 버금가는 합동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예. 일단 이 포고령이 상당히 좀 내용적으로 그렇죠. 위헌의 요소가 많다고 좀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계엄사령관은 그냥 받았다는 거거든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걸 누가 썼느냐 이것도 추후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엄사령관은 그 문장을 보고 예. 이게 좀 뭐지 뭐 분내 4명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떡하냐 아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근데 포고령 문장을 보면 말이죠. 거의 국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79년도 12.6 때도 비상계엄 선포될 때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요. 국회 정당활동 정치 금지가 없었고 87년도 9차 개헌 그 민주화 헌법에 따라서 이제 그 계엄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국회에 해제 결의할 수 있는 거, 의결할 수 있는 거. 국회는 당연히 계엄의 예외 지역입니다. 근데 그 포고령 1호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의 정치활동 금지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전공의들이 48시간에 복귀하자면 처단한다. 전공의들하고 도대체 계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게 법률 전문가들이 쓴 문장 같지는 않아 보여요. 최소한 법률을 최소한도 검토했으면 계엄법이라든지 그 헌법을 그런 문장이 안 나올 텐데 누가 썼는지 아직 알 수 없죠. 저건 뭐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나가면서 계엄사령관이 몰랐다는 거 이 자체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썼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문장 자체가 대단히 조악하잖아요. 조악하고 처단이라는 단어도 그 70년대 용어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밝혀질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속보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움직임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가결될 때까지 비상 상황실을 구성해서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당직자 국회 본청 집결을 공지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답을 전한 상황인데 여야 대표 회동이 진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탄핵안 표결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될 때까지 비상상황실을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와 관련해서도 지금 또 한 가지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오후 2시에 오늘 정보위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합니다. 앞서 전해드렸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한동훈 대표 체포를 지시했고 홍장원 1차장은 이 체포 지시를 거부해서 경질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니까 이제 잠시 후에 국정원 1차장이 이제 출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장원 차장을 지금 국회로 불렀다는 것은 이 체포 지시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좀 부른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안의 원안에는 이제 저런 것들이 명기가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탄핵 결정에 중요한 이제 이 근거 자료가 되는 내란죄 수사 이런 데에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이 상당 부분 유력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주목되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회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직접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긴급 담화라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긴급 담화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 그래서 경고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저기 그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거였다. 계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인식이 뭐 며칠 사이에 바뀌겠습니까? 그럼 긴급담화의 내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완전히 기름을 붓는 건데, 불에 기름 붓는 건데, 그 대통령실도 거의 마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다 사의 표명했고, 이 상황에서 일단 정당성이 결여됐는데, 누구 편인 걸 떠나서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그 확신이 서야 돼요, 모든 일에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대통령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정진석 실장 이하 다 사의 표명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기능은 이미 거의 마비됐다고 보는 게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탄핵 표결 전에는 왜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입장을 밝힐 만한 계제도 못 되고 입장을 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름대로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보면 실제로 계엄을 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로 하려고 했고 국회의 정치 활동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했고 김영원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해제 요구 결의를 못하게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했고 본인이 직접 707 이 병사들의 이동 여부를 사령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점검을 했고 본인이 정식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태가 자신에게 위험하게 되니까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을 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어요. 우선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오늘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제가 추정을 해보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요? 지금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여러 드러나는 언론 보도 또 이 한동훈 대표의 반응, 국힘의 태세 전환, 여러 가지 외신들 반응 또는 뭐 이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것 기타 등등 자신이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던 한미일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3.1 13 사태에서 약 2일 반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소 좀 즉흥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평소에 계엄 언급을 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심리적인 준비 상태는 꽤 오래 진행이 됐다. 특히 자신이 이 국민들로부터 선출을 받았는데 야당의 극렬한 대정권 공세의 피해자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심리적인 기저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나타난 반증이 지난번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한테 내 처 김건희 여사가 악마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계엄령 이 담화에서 이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이런 것이라든가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종국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마구 쏟아낸 것들이 그런 오래된 심리적인 기저 플러스 최근에 이제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김건희 여사 3번째 특검법 표결 그리고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불을 질러서 폭발하게 된 것이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뭐 지금 표결이 이뤄지기 전이긴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별을 뭐 정치적인 이별을 하게 된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김건희 여사 특검 때부터.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요. 늦었지만 늦어도 다행인 거죠. 늦어도 다행이다. 만약에 끝까지 내일일지 오늘일지 탄핵에 들어가면서 표결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당론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한동훈 대표 미래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 때부터 너무 자기 입장을 얘기했다가 다시 가라앉히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대표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건데 이거 승부수의 문제를 떠나서 규범적으로 어떤 민주주의의 체제라든지 헌법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런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는 계엄을 얘기해 놓고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 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제 저녁만 해도. 예. 오늘 어쨌든 정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탄핵 표결 시간도 변동 가능성이 네. 있고 표결 전에 또 여야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는 CNN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이 박빙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캐서린 스티븐스는 CNN 인터뷰에서 탄핵안 표결에서 여당도 일부 찬성표가 나오겠지만 가결이 가능할지 단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라는 건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Probably need about 10 or so. Hard to call, but I'd say the President Yoon is in a pretty precarious position right now.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경험 많은 한덕수 총리가 대행 체제를 이어받게 돼 큰 불안정은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CNN 기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을 전하며 계엄 해제안 표결대와는 다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is political party, while criticizing the controversial moves he made earlier this week, is drawing the line, saying that its lawmakers will not vote to impeach the president.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미국에서도 계엄령이 가능할지 전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헌법상으로는 연방 차원의 계엄령이 불가능하지만 폭동 진압법을 이용해 국내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며 트럼프라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선포가 워싱턴에도 경종을 울렸다는 백악관의 진단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And after this rather dramatic announcement that raised alarm bells everywhere, including here in Washington.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 대법원도 보수 우위여서 트럼프의 군대 동원을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네,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대해서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일본과 우리나라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었던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본만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처리에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 내부의 절차인 만큼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의 기본 토대인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 transcends any particular president or government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Ocean. 여전히 한국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re encouraged by the democratic resil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period of testing and candidly uncertainty, and we're continuing to expect that the Republic of Korea's democratic system and democratic process will prevail.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다음 주 추진했던 한일 방문 일정에서 방한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텔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에 대한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고만 발표했습니다. Secretary Austin will travel to Tokyo, Japan for a multi-day visit. This trip marks his 13th
visit to the Indo-Pacific as Secretary of Defense, and comes as the department continues its historic efforts to bolster our partnerships and alliances. 로이터 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방한 일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발의, 또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안보협의에서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미는 앞서 4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와 도상연습도 연기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직후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율이나 통보 없이 진행된 계엄 선포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위를 묻는 국회 첫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용은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나온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병력 투입은 모두 장관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YTN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를 거듭 인정한 뒤 민주당의 초입법 독재 행위로 행정과 사법 체계가 내란 수준이었다며 계엄을 건의한 건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계엄을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사의 수리에 따라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직무 대행으로 나온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모든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렸고 계엄 선포조차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차관께서는 이번 계엄령 발표 관련해서 사전에 그럼 차관께서도 잘 모르셨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 차관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에 대해서도 투입부터 철수까지 모두 장관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을 지휘하던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군 병력이 국회로 이동하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이번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투입원지를 계엄사령관이 몰랐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YTN 서면 질의에서 계엄군 투입은 대통령의 계엄 발령에 따라 자신의 명령으로 이뤄졌다며 계엄령 해제 직후에 냈던 입장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 예하 지휘관과 병력 또한 모두 자신이 명령한 것이고 계엄군이 국회로 투입된 것도 모두 본인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초입법 독재 행위로 인해 행정과 사법체계 마비 상태가 선을 넘은 내란 수준이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등 모든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전 장관은 조사를 통해 소상히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발령 직후 진행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항명죄가 된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내용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서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어 판단을 말할 수는 없지만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판례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국회 주변에 출동한 경찰이 1,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4일 0시 이후에 국회에 기동대 26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5개 부대는 원래 휴무였습니다. 부대별 인력이 60여 명인 것을 감안을 하면 국회 주변에만 경찰 1,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도 휴무인 2개 부대를 포함해 6개 기동대를 투입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현재 국회에 출석해서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 분노 대상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에 진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6분 뒤인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계엄군 10명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됐습니다. 포고령이 내려지기도 전인데 계엄령 해제로 철수하기 전까지 최소 10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선 일단 자료 탈취 등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 여인영 사령관의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에 투입됐다는 정황도 제시되면서 왜 선관위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사관을 준비해달라 하는 거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선관위 쪽에 우리가 갈 예정이다 해서 알았다. 이에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물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조차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부 보수 유튜버는 총선 등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건 개표기 부정 등 선관위의 부정한 표 집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야권에서도 지난 총선 결과에 불만을 품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이 사감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분노하는 대상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탄핵 사유로 판단한 만큼 계엄군들의 당일 행적은 향후 전국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건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관계 당국이 점거의 목적과 근거를 소상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과천 청사에서 긴급 선관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이 반출한 내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병력 300명이 청사에 진입해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분 동안 출입 통제와 경계작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내란죄 공범이 될지 모른다는 장 의원의 말에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부 장관의 관용 차량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둘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며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과 쟁점에 대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는 거는 이제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의미를 읽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사실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유 중에 하나가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은닉이나 혹은 도피할 위험이 있을 때 그 경우에는 이런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우선 어제부터 그렇다면은 이 사건, 이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의지를 어느 정도 표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 이제 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사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지금 00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에서 먼저 수사를 개시해서 내란죄까지 뻗어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충분히 가능한 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검찰법에 의하면은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축소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부패 범죄 그리고 경제 범죄로 한정이 되어 있고 물론 시행령으로 이 범위를 또 상당히 넓혀놓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 내부에서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런 내란죄를 검토하기 이전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여부를 한번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논의가 이렇게 대상 범죄인 그런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경우 또 이제 검찰청법에서는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굳이 따지지 않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대통령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군이나 혹은 경찰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사건 계엄령의 선포라 그리고 계엄령의 시행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논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검찰에서도 직권 남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내란죄 혐의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은 지금으로는 없지만 직권남용으로 하다가 다른 혐의가 인지가 되면 그 수사하는 것은 그 수사 범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의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사태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은 동시에 이런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와 함께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한 12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 규모가 좀 큰 편이죠? 네, 상당히 큰 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 사안에 대해서 이 안보수사단 산하 인력 거의 전체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 120명을 수사에 이제 착수를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인원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필요성도 상당히 중대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국회에서 그 긴급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돌아왔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착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검경 합쳐서 지금 내란죄 사건에는 이제 대규모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근데 이제 경찰 수사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조 혐의로 이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게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 일단 행안부 소속이기도 하고 예. 또 행안부 장관은 이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지호 지금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의 또 수장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그런 혐의를 적용하고 또 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떼어놓고 수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우려도 있긴 하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착수가 된다면 조사를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지금 뭐 공수처까지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겹치는 경우에 한 기관으로 이관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서는 뭐 필요하다면 이미 중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첩을 하도록, 이송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검찰과 이제 경찰의 관계에서도 만약 이런 중복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검찰이 경찰에게 그 사건을 이제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인력 문제나 혹은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수사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이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협의를 해서 수사들을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구체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필요한 인력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특히 뭐 중수부 같은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력상에 또 제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에 착수하는 그 수사기관 혹은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사실 만약에 이게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중복 수사의 그런 문제점, 뭐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 수사가 신속하게 끝나지 않고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뭐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팀을 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내란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법적인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그러니까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모든 그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일단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폭동이 있었느냐, 이것들이 결국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뭐 우선 국헌 문란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의해서 이제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뭐 권능 행사를 방해하는,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포함시킵니다. 네. 그리고 폭동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그런 폭력 행위를 일으켜서 사회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외면상으로는 국가 그 권력기관,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그 기능을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하게 한 그런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뭐 폭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경을 통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그런 강압을 그런 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기서 폭력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외형상으로 뭔가 혐의가 문제가 된다라는 점은 조금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이렇게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두환 이제 노태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국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이것은 결국에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그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냥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춰진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목적이 있었느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국회가 이런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회에게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달리 해석하면 애초부터 국헌 문란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쟁점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계엄 선포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 뭐 대통령이나 혹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 혐의가 조사가 될 때 결국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목적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국회 해제 요구를 예상을 했고, 뭐 만약에 실제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국회의원들의 그런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이것은 뭐 야당의 폭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 조치였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결국 목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끌어내라 혹은 체포를 해라라는 명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의 그런 대통령실의 반박이 모두 반박되는, 또다시 반박되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황 증거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곧 독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독대의 시작 시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시작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핵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탄핵에 관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장소는 지금 대통령실 청사에서 독대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한 대표가 이제 직무집행정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계엄 직후에도 탄핵은 반대 입장이었었는데 한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해서 현재 대통령실 청사에서 독대를 할 것으로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빨리 필요하다, 즉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아침에 밝힌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굉장히 지금 탄핵에 대해서 지금 당론을 탄핵 반대로 지금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이 당론을 바꿀지 유지할지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직무정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탄핵 찬성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뭐 구체적인 방향, 예를 들어서 뭐 하야나 탄핵, 뭐 찬성 이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에서 어떤 입장을 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앞선 뉴스에서 전해드렸고요. 아마도 이제 한 대표가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뭐 체포를 하고 수감하려 했다는 걸 좀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엄 직후에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독대 관련해서는 추가 내용이 전해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지금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방부 차관 김선호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하여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입장 브리핑 내용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국민 우려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군 인권센터에서 이제 제기한 의혹이었죠. 이번 계엄이 끝이 아니라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2차 계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입장을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2차 계엄,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에서 육군 부대의 비상 소집 대비 지시가 있었다면서 2차 계엄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정민 변호사님과 지금 계엄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짚어보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지시, 계엄 지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시를 이제 뭐 거부한 사람이 있고 동조한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네, 우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그중에서도 뭐 우두머리도 당연히 포함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의에 참여하거나 혹은 또 지휘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혹은 단순하더라도 폭동에 관여한 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나누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이렇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동조를 했다 혹은 거기에 뭐 상당히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내란죄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뭐 소극적이었다 혹은 아예 반대를 했었다 그런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혐의 입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소극적이었는지 혹은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충분히 조사가 된다면 그에 따라 처벌 여부가 또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 그 내란죄 관련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노태우나 전두환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과 지금 비교하면 좀 어떤 게 다릅니까? 사실 다른 점은 결국에는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의 선포와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또 실제로는 지금 이 사건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특히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국회의 그런 업무를 마비시키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다가 결국에는 계엄 해제의 요구권이 또 인정이 돼서 국회의 업무가 또 정상적으로 가능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또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결국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고 뭐 어떤 시점에 따라서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을 했는지 기수에 이르렀는지 혹은 미수에 그쳤는지 혹은 뭐 폭동으로까지도 볼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후폭풍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나요? 네, 지금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내용을 볼 수 있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과 군이 비상계엄 합동 수사를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군검찰을 파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군이 비상계엄 합동 수사를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국이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한 속보들 이어지는 뉴스특보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